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데 이제 내 연봉이 얼마인지보다 부모님 통장에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좀 씁쓸하죠. 근데 이거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기준으로 지난해 2025년 2분기에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 이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이 9,173만 원이었습니다. KB가 2008년에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넘긴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이 숫자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의 소득 허들이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뛴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집값 올랐으니 그렇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은행이 대출문을 반으로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딱 엿새 뒤인 7월 16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어요. 대출 한도는 반토막, 이자는 인상. 집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앞문 뒷문이 같은 주에 동시에 잠긴 셈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세 덩어리로 풀어두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체부터 정확히 보고요. 그 다음 이 규제가 왜 하필 서민만 잡고 현금 부자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지 그 뒤틀린 구조를 뜯어봅니다.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랑 신혼부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니까 끝까지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대출이라는 수도꼭지를 꽉 잠가서 거래는 억지로 틀어막았는데 정작 집값은 안 떨어지고 서민들 주거불안만 극에 달한 아주 이상한 교착 상태입니다.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627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날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확정했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딱 묶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어도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6억 원에서 끊긴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대출 역사상 처음 나온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로 집 사는 사람한테 주던 혜택도 줄었어요. 원래 집값의 80%까지 빌려주던 걸 70%로 낮췄습니다. 6개월 안에 전입해서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도 붙었고요. 서민들의 마지막 보류라는 정책대출, 그러니까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한도도 대상별로 깎였습니다.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아예 금지했고 수도권 집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어요. 세입자들이 쓰는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췄는데 이건 7월 2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자, 그럼 이 초강력 규제가 약발이 먹혔을까요? 발표 직후 한두 달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서울 거래가 확 얼어붙고 강남권 매물이 잠깐 빙하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억제책의 수명이 1년을 못 갔습니다.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무섭게 불어났어요. 한국은행 집계로 올해 6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89조 4천억 원입니다. 한 달 만에 7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어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고 여기에 주식 투자용 신용대출까지 겹치면서 대출이 폭발한 겁니다. 은행들이 왜 다급했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정리됩니다.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쓰기로 정해둔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4조 3,400억 원 정도인데 7월 중순 기준으로 이미 그 80% 안팎을 써버렸어요. 아직 한 해의 절반이 남게 남았는데 곳간이 벌써 바닥을 보인 겁니다.
남은 몇 달을 이 속도로 가면 목표를 훌쩍 넘길 게 뻔하니까 은행 입장에선 지금 대출문을 조여두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급해졌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얘기의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2026년 7월 10일 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 냈습니다. 정부 규제 상한이 6억인데 은행이 스스로 그 절반으로 더 조인 거예요.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3억까지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이 크게 안 짚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정부의 6억 규제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의 3억 조치는 비수도권까지 전국에 일괄로 걸렸어요. 지방에서 집 사려던 실수요자까지 한 번에 자금줄이 막힌 겁니다. 25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은 아예 2억 원까지만 나오게 했고요. 은행이 밝힌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흔히들 총량 한도를 다 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조인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민은행 설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넘쳐서가 아니라 앞으로 급증할 대출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속도 조절이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집을 계약하고 두세 달 뒤에 잔금 대출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거래량이 많다는 건 몇 달 뒤 대출이 폭증한다는 예고편인 셈이죠. 그걸 미리 막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리 조이는 사이에 이미 계약을 해버린 사람들이 붕 떠버렸다는 거예요. 6억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계약금 넣었는데 갑자기 3억으로 줄면 그 차액 3억은 어디서 구하나요? 그대로 순수 자기현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3억이라는 숫자 좀 더 몸으로 느껴볼까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부부가 한 푼도 안 쓰고 통째로 모아도 3억을 채우는데 6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 빼고 저축하면 10년이에요. 그런데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까진 보통 두세 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0몇 년 걸릴 돈을 몇 주 안에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약금 날리고 계약이 깨집니다. 실제로 대출이 급격히 줄면서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해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당시 금융권의 공통된 진단이었어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국민은행으로 수요가 몰릴 걸 우려한 신한은행도 같은 날 모기지 보험 취급을 중단하면서 실질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같이 높였습니다. 보험사들까지 주담대 취급을 잇따라 멈췄어요. 금융권 전체가 도미노가 벌어진 겁니다. 시장 반발이 커지자 지난 7월 14일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정책 바꿀 거면 미리 좀 공유해달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급작스럽고 파장이 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뼈아프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대출 조이기가 시장의 게임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적당히 대출을 지렛대 삼아 한 단계씩 위로 갈아타는 주거 사다리가 작동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내가 손에 쥔 현금, 순수 자기 자본만이 시장 입장권이자 신분증이 됐어요. 그럼 이 구조에서 가장 크게 얻어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소득은 성실하게 올려왔는데 아직 모아둔 자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지렛대 삼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던 사람들입니다.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딱 이분들이요. 반대로 은행 문턱이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들. 이분들은 이 징벌적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들이 대출에 막혀 나가떨어진 시장에서 여유 있게 매물을 골라 담을 수 있게 됐어요. 규제가 경쟁자를 없애준 셈이죠. 실제로 이 현금 매수의 그늘에서 편법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뚜렷한 소득 없이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편법 증여 의심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어요. 탈루가 의심되는 금액만 1,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떤 30대는 2024년에 30억이 넘는 학군지 아파트를 대출 하나 없이 배우자와 전액 현금으로 샀는데
두 사람 소득을 합쳐도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부모한테 주식 판 돈을 받고도 증여세를 안 낸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가짜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를 산 20대 사례도 걸렸고요. 물론 이런 사후 단속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게 대출이 막혀서 하루아침에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진 서민들의 박탈감을 메워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의 돈줄은 철저히 막고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에겐 시장을 넓혀주는 이 구조 자체가 금융정책이 지켜야 할 형평성하고 정면으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출이 어떻게 조여졌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보셨는데요. 솔직히 세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3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챙겨가도 오늘 영상 본값은 충분히 합니다. 그 전에 이 규제가 남긴 상처 2개만 마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전세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627 대책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원래는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이 부족하면 세입자를 먼저 구해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게 아주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투기 막는다는 명목으로 원천 차단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들 자금이 마비되고 새 전세 물건이 확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어떻게 되죠? 전세값이 오르이라. 한국부동산원 주간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6월까지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이 약 7.16% 올랐어요. 송파구 같은 데는 11.4%까지 뛰었습니다. 3년 전에 5억 주고 전세 들어간 분이 재계약하려니 같은 조건에 6천만 원, 7천만 원을 더 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반전세로, 월세로 밀려나야 합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오르고 세입자는 이래저래 벼랑 끝인 거죠. 두 번째 상처는 이 모든 규제가 사실상 집값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뼈아파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정부가 주담대를 6억으로 묶은 지난해 6월 27일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약 9.44% 올랐습니다. 규제로 잡겠다던 1년 동안 오히려 9% 넘게 뛴 거예요. 민간 통계인 부동산 R114 기준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5% 넘게 올랐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강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강북도 같이 올랐고 외곽까지 상승세가 번졌습니다.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아야 정상인 강남 3구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로만 따져도 송파구가 13.77%, 용산구가 11.54%, 서초구가 7.69%, 강남구가 5.18% 더 올랐습니다. 규제를 비웃듯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표면적으론 돈줄을 막으면 집값이 잡힌다였는데 시장 밑바닥엔 다른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이요. 실제로 국토부 통계 기준 올해 3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년 전보다 75.3%나 줄었어요. 착공, 준공도 뚝뚝 떨어졌고요. 앞으로 새 집이 안 나온다는 신호가 뜨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포모 심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시장으로 떠밀었습니다. 여기에 주식이나 코인에서 빠져나온 돈까지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자산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만 잔뜩 높아졌지 서울 핵심지 집값은 규제를 뚫고 올랐습니다. 양극화하고 자산 대물림만 더 단단해진 셈이에요. 돈은 또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출 규제가 빡빡한 서울 대신 3억 한도 안에서 접근 가능한 수도권 외곽이랑 중저가 신축으로 수요가 쏠렸어요. 매수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눈높이를 대출 한도에 맞춰 외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도 작은 평형 상승률이 큰 평형을 크게 앞질렀고요. 이건 자금 여력이 빠듯한 실수요자들이 그나마 손 닿는 물건으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서민들이 밀려간 외곽 단가까지 끌어올려서 진입장벽을 이중으로 높여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출 절벽 한복판에서 우리 실수요자랑 신혼부부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부터가 오늘 핵심입니다. 먼저 내 대출 한도가 3억으로 줄었다는 걸 냉정한 전제로 깔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은행마다,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주거래 은행 접수 한도랑 심사 기준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확인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요.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 이건 꼭 짚고 갈게요. 반드시 정식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매달 실제로 통장으로 이체해서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방금 국세청이 가짜 차용증 걸러낸 사례 보셨죠? 그냥 부모님이 주셨다로 처리하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번거로워도 정석대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현금하고 대출 3억을 합친 가용 한도가 딱 나왔다면 매수 대상 눈높이를 그 한도보다 조금 위, 한 1억 정도 더 비싼 매물까지 꾸준히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대출이 막혀서 거래가 얼어붙고 관망세가 짙어질 때 잔금 압박을 못 견디거나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파는 초급 매물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준비된 사람한테 상급지로 올라갈 틈이 열립니다. 신혼부부라면 청약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지금 같은 국면에선 꽤 유효한 카드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은행들의 이번 자체 한도 규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잔금 대출을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최소 2년, 길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규제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부부가 현금을 더 모을 완충 시간도 생기는 거죠. 앞으로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릴 것 같습니다. 이건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갈림길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대출 3억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고 여기에 지난 7월 16일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는데 만장일치였어요. 0.25%포인트, 숫자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3억을 빌린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의 이자가 75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로 치면 6만 원 좀 넘게요. 한 번이면 견딜 만한데 이게 두 번, 세 번 쌓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증권사는 연말 기준금리가 3.0%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3억 대출 기준 월 부담이 지금보다 3만 원 더, 그러니까 처음보다 매달 10만 원 가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만약 금리가 정말 더 오르고 대출까지 계속 조이면 매수 심리가 확 위축되면서 외곽이랑 중저가 위주로 거래 절벽하고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정부가 2026 세제 개편안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거든요. 이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조정 압력이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현금 쥐고 관망하면서 전세시장 방어선을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리 인상 효과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고 쌓여온 공급 부족하고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겹치면서 매매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흐름입니다. 앞서 봤듯이 서울 인허가가 75% 넘게 줄었잖아요. 이 공급 절벽이 현실이 되고 전셋값이 매매가를 떠받치기 시작하면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엔 대출 한도 안에서 접근 가능한 수도권 중저가 신축 급매물을 눈에 보일 때 빠르게 잡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방금 오른 데다 은행 대출까지 조이는 지금 국면에선 단기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조정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금융 규제만으로 집값을 끝까지 잡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실거주냐 투자냐에 따라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라면 가격보다 내가 오래 살 집인가를 먼저 보시고 투자라면 수익률보다 버틸 체력이 되나를 먼저 보세요.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하나, 은행이 스스로 대출을 6억에서 3억으로 반토막 냈고 심지어 지방까지 걸렸다. 둘, 이 규제가 대출 필요한 서민은 막고 현금 부자에겐 오히려 시장을 열어주면서 집값은 못 잡고 양극화만 키웠다. 셋, 그래서 지금은 내 가용 자금을 냉정하게 다시 계산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카드를 미리 손에 쥐고 있어야 할 때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흐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보가 이렇게 쏟아질 때 어떤 숫자가 진짜 중요한지 결국 내 자산을 지킵니다. 다음 분석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여러분은 지금이 버틸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들어갈 때라고 보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의견 보면서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